문자는 유구한 역사 발전을 통해 진화해온 문화의 산물. 인류의 역사 시대는 문자의 발명과 함께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한글이 있다.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언어학적 측면에서 완벽할 정도의 체계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소리 문자. 게다가 한글의 창제 과정은 어떤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하고 흥미롭다. 한글 창제 과정을 의미 있게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가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영화 나랏말싸미가 개봉됐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8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당연히 온 나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평단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가 때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개봉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화 나랏말싸미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라는 것이었다.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홀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역사적 사실인데 신미라는 낯선 이름의 승려가 한글 창제의 주역인 듯 왜곡한 불교를 위한 영화라는 이유였다.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과연 무엇이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이고 무엇이 역사적 상상력에 힘입은 이야기일까? BTN 불교TV 제575돌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도큐멘터리 한글 나랏말싸미 역사 왜곡인가에서 그 진실을 밝힌다. 안녕하셨습니까? BTN 불교TV가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준비한 4부작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한글 진행자 윤재웅입니다. 오늘은 토크멘터리 한글의 대미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젯밤 방영된 나랏말싸미를 재미있게 보셨지요? 오늘의 중심 테마는 바로 그 영화 나랏말싸미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의 팩트체크입니다. 개봉 당시 뛰어난 작품성에 명불허전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 미술, 의상, 촬영 등등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흥행에 실패하고 스크린 밖으로 아쉽게 사라진 비운의 영화가 되고 말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논란의 진실을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신 네 분의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화평론가 김혜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사학과하고 불문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이 한글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우연하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한글 중사전을 편찬을 하는 작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사전 편찬실의 연구원으로 제가 근무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파리에 있을 때 제가 한국 문학과 프랑스 문학, 비교 문학 교사를 국제고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영화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 문예학자 백원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전공을 한 것은 문학입니다. 문학 중에서도 불교 문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아울러서 문화재를 전공했는데 이 불교 문화과 문화재들 관련성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한국 문화의 좋은 면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서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 고전의 세계화와 불교의 국제화를 위해서 나라 안팎으로 아주 맹렬하게 활동해주고 계시는 정진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와 지금 백원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 K-무비, K-드라마, K-팝, 저는 K-파퓰러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의 다음 전략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외국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K-클래식 콘텐츠 연구소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터키에서 한국학을 하고 있어서 그 기반에 이런 나란말싸미 같은 영화, K-클래식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코멘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의 탄생 주역이십니다. 조철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저는 좋게 말해서 영화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어떨 때는 기획자도 하고 어떨 때는 작가도 하고 현장에서 단역 배우도 하고 또 제작부도 하고 그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연출 역할까지 하는 게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리베로? 네네. 좋게 말하면 그렇고 좋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짝퉁 감독? 이 정도. 제가 그동안에 참여했던 영화는 간첩 인처진, 아나키스트, 황산벌, 말마의 놀자, 그리고 왕의 남자의 약간의 기획의 소재 선택에 참여했고 그 위에도 사도? 라디오스타라든지 최근에 님은 먼 곳에, 그다음에 최근에 나란말싸미 이전에 사도의 작가로 참여했고 이거저거 잡다하게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화를 직접 만든 주역이신 감독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니까 우리 출연진들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영화의 진면목을 감독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 나란말싸미라는 영화는 한마디로 어떤 영화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작비를 댄 투자자, 또 배급사, 또 다양한 배우, 스태프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미친 못된 영화. 못된 영화. 그리고 이제 아주 내용으로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오늘 물과 공기처럼 쓰고 있는 이 문자 한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에 대한 영화 아닐까요? 위대한, 누가 다 알죠. 국내적으로 국민정음 한글이 위대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대한 것이고, 그 위대한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인연들이 작용을 했는가, 그 과정의 기술적 과정의 그걸 시줄로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연을 날줄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네, 감사합니다. 한글 창제의 위대한 역사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가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역에는 국민배우 송강호 씨가,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이었던 신미대사 역은 배우 박해일 씨가 맡아 화제를 모았는데요. 모든 백성의 문자를 향한 두 인물의 고뇌와 협업이 영화 속에 담겨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오직 백성을 위한 불굴의 신념으로 탄생해 찬란한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훈민정음. 모두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함께 숨은 조력자였던 신미대사의 위대함이 한편의 영화로 제작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했던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와의 인연을 필두로 두 인물의 협업과 갈등을 그리며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세종대왕 역은 국민배우 송강호 씨가 맡았고 신미대사는 선이 굵은 연기로 유명한 배우 박해일 씨가 맡아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대함을 같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각종 언어학을 통달했음에도 문자 창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세종대왕은 당시 억압받던 불교 유산인 팔만대장경 안에서 답을 찾고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에 능한 신미대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신미대사는 한양에 법당을 지어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나라의 글은 백성의 것이어야 한다는 군주의 신념에 공감하며 세종대왕과 함께 필생의 과업인 한글 창제에 돌입합니다. 특히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라는 세종대왕의 호방함과 임금 앞에서도 불법을 향한 꼿꼿함을 잃지 않는 신미대사의 모습 등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많은 고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시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새로운 지점들을 만나보실 것 같습니다. 영화는 철저한 고증과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것은 물론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지를 한국 영화 최초로 스크린에 담아내 의미를 더합니다. 이제 감독님을 모셨으니까 뭐 궁금한 거 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발상이 아닌데 이 한글 창제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건가요? 문자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세계 영화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 그렇죠. 많은 영화인들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듣기에 여기저기서 감히 엄두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모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언젠가 꼭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는 저희 어머님이 사실 글자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젊어서 홀로 되셔가지고 자식들 키우면서 살림을 책임지고 살아셨는데 60이 넘으셔가지고 한 60대 중반 후반쯤 돼서 노인회관 구청별 있는 그런데 다니면서 그 한글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게 되고 전체적으로 한글을 다 깨우치지를 못했지만 조금 깨우치니까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막 간판을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때 제 생각으로는 한글 글자 배우면 더 괴로울 텐데 오히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도 아주 치열하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표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약간 감동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같이 한글을 배우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본 아들의 입장에서 세종이라는 그 위대한 분이 이 한글 창제에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확자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글에 나온 한글과 관련된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을 거의 모두 보다시피 했습니다. 또 거기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또 논문도 읽어보고 마치 어떨 때는 약간 이런 착각이 들어요. 내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착각도 빠지게 될 정도로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한글과 관련된 책이 나오면 서점에 깔리는 첫날 가서 사서 봤어요. 처정리 편지라든지 장비에서 나오는 동화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이렇게. 근데 사도가 개봉하고 나서 팟캐스트 후마이타스라는 출판사에서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감독하고 저하고 보조작가와 같이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몇 권을. 고려사의 재발견, 그 출판사에 나온 좋은 책들을 무더기로 선물로 주셔서. 근데 그 중에 영재청화라는 책이 있었는데. 성현의 영재청화. 네, 성현의 영재청화 안에 그 범자를 기반으로 했던 창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훈민정음에 대한 관련된 책 중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나온 그 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지복유설이라든지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든지, 그런데 그 한글과 범자와 관련설들에 대한 정사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박혜진 씨, 우리 이 영화의 자문으로 모신 박혜진 씨 신미평전도 보고, 그래서 이 스님을, 신미 스님이 이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영화는 어떤 기록에 의한 어떤 그런 논문이 아니고 서사기 때문에 그 신미 스님과 소원항우, 세종 세 명의 주인공만 갖고도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다른 한글과 관련된 어떤 드라마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영화는 외적 갈등 요인이 없습니다. 그건 의도적이고요. 신하들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죠. 갈등이란 것도 굳이 이제 발표한 난 다음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 세 사람 사이의 드라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극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 기존에 나왔던 사극하고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꺼내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고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강대국과 부유국들이 이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골고루 나눠주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한결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발명품을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이런 공유 정신이 이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났어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도 백성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 좋은 발명품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정치적 이상, 이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많이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 하신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훌륭한 영화는 명감독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정말로 스케일이 웅장한 것 같아요. 어떤 대사 사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감독님의 그 한글 창제의 그 과정을 아주 진솔하고, 또 거기에 등장 인물들의 갈등 과정을 진솔하게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이 역사 왜곡이라는 그러한 세인들의 평에 의해서 좀 오랫동안 상영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기회 되면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잘 다듬어져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란말싸미에 뒤늦게 그 자문 역으로 참여도 좀 했었고, 열심히 홍보도 많이 했었고, 이 영화는 제가 그 인도에 가서 특강을 했을 때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상영되어야 하고, 또 이 나란말싸미는 훈민정음 영화 아닙니까? 월인석보로 영화를 만들고 석반원절로 영화를 만들고 월인정강지국으로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야 이 훈민정음이 돋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감상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혜신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매우 놀라운 작품이라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한국 문화의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를 스테이지로 올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과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과 같은
그런 사안들은 한국 문화의 정말 핵심이라고 해도 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인데요. 그 부분적으로 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한 문제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해본 그런 궤적을 좀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이제 고증 같은 게 굉장히 사실은 세간의 그런 비판과는 달리 제가 꼼꼼하게 이제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철저한 면모가 있고 그것을 고증에 그치지 않고 영화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낼 것인지 시각적, 청각적으로 혹은 뭐 대사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팔만대장경이 그냥 하나의 불법을 담은 그러한 경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진짜 복합적인 고도의 그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종합해 놓은 결정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짜 인류의 하나의 진짜 중요한 유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철영 감독님께서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서 비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진짜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문자를 가지고 그 자체로 영화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기발했고요. 세계 영화사에도 아마 이거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봉을 하고 나서 갑자기 초기에 여러 가지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더니 그냥 이렇게 스크린에서 불운하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말았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때 심경을 조금 이렇게 회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영화인은 뭐 다른 분야의 문화에 종사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대중의 어떤 사랑과 어떤 박수, 칭찬 이런 걸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처음에 느낀 소감이라고 할까? 그거는 마치 실현당한 느낌 같아요. 실현. 그래서 선생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네. 제가 여기까지 영화 하면서 지금은 유명한 감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이 세계적 감독들이 된 그 후배 친구들이랄까요? 동료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 보기 전에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나오면 상당히 풍파가 심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그래. 근데 내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뭐 풍파 이런 좋지 않냐 이렇게 좀 경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봉 감독만 해도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달 행위, 배급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 국민을 상대로 심지어는 외국의 관객들 상대까지 그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봉 감독이 그 염려, 걱정스러운 그 생각이 나고 영화 감독은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영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눈빛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캐치 못했습니다. 바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조철영 감독님의 이 나란 말싸미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셨어요. 립 서비스 하니까요. 아니,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분은 또 아니시고. 봉준호 감독 무명 때 우리 네. 사무실에서 같이 시나리오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네. 선배에 대한 립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를 보고 봉준호 감독이 한 평가는 정말 신인 감독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영화계 선배에게 예의 차원에서 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봉준호 감독의 평가는 극찬이었다.
영화계 선배에 대한 의리만으로는 결코 던질 수 없는 평가였다. 영화 사도의 이준익 감독과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임술예 감독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개봉 직후 영화 나란말싸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들 중엔 국어학자와 역사학자들도 있었다.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가 때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반전됐다.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영화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신미 스님이라는 허구의 인물로 위대한 세종대왕을 모욕했다는 네티즌 평가에 평점 테러까지. 영화에 대한 비판은 날로 거세졌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이 불자들에게 영화 나란말싸미 관람을 대중 공양하며 흥행을 기원했습니다. 사태 진정을 위해 불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자발적 관람으로 영화 나란말싸미를 응원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마가 스님을 비롯한 김영택 신부와 불자들은 극장을 찾아 함께 영화를 관람했으며 그러나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은 날로 거세져만 갔고 관객도 급감했다. 결국 관객 수 100만을 채우지 못한 채 영화 나란말싸미는 스크린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그렇다면 영화 나란말싸미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시청자들이 좀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몇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신미 스님을 어쨌든 궁 안으로 불러들여서 신미를 이제 첫 대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너는 왜 왕한테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걔가 인사를 하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두 캐릭터가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스님이 왕한테 저렇게 불손해도 되나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첫째 드라마적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어떻게 일개 스님이 한나라의 임금 앞에서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왕산벌 만들 때도 그렇지만, 자넨 어디다 왔는가? 한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오늘 개명이 조상날! 겁나게 답답하네. 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옷을 안 벗는다니까. 화랑들을 계속 보내라. 전적은 미친놈들 짓이야! 우리는 역사를 대부분,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이란 게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운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반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는 어떤 유튜버는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올린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다 공격 대상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이제 영화는 만들어 놓으면 관객들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감독이 이러쿵저러쿵 뭐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만드는 사람의 의도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과연 굽신굽신하고 죽으라면 죽은 신용을 하는 게 리얼리티냐. 어쨌든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영화적이서 오히려 믿음이 안 간다.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황산벌 만들 때도 그런 어떤 지적이라든지 그런
또 세월이 흐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너무 황당한 것 같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대에 가보면은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리얼리티가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조선의 왕 앞에 가서 승려들이 절을 하고 무릎을 굽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불교계에서는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뭐 새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불교가 탄압을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캐릭터 구축 자체가 굉장히 일종의 꼴통 스님 그런 캐릭터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누구에게도 부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신미스님은 사실 세종과 원수지간입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사랑하듯이 세종의 집안에 의해서 신미스님은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부탁을 하면서 했다는 드라마적 설정에 의한다면은 조선의 스님들의 어떤 그 당대 최고의 학생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학생의 자존심이 드라마적으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종의 유대성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분과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접어놓고 당당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세종대왕께서 갖추고 계신 가장 위대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방점이 세종의 포용력, 일을 하는 어떤 리더로서의 포용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작가나 감독은 그렇게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세종의 유대성. 그 감독님의 의도를 알고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신미 스님과 그 세종의 뭐 개가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재미를 위해서 했을 텐데 그러나 그거를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기록이 능엄경언의 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그 마지막 그 능엄경 10권을 쓰고 맨 마지막 그 글에다가 불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신미스님을 높이면서 동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대등하게, 충분히 도반으로서, 충분히 그 협업을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학자면 학자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그 반려로서의 역할을 대등하게 했을 것이다. 능엄경 언해는 1443년 세종의 명으로 언해를 시작하고 18년이 지나서야 세조에 의해 번역을 끝내고 간행된 언해불전이다. 전체 10권 10책의 능엄경 언해는 10권의 말미에 세조가 직접 쓴 발문이 있다. 세조는 이 발문에서 아버지 세종의 유훈을 받들어서 능엄경을 언해했으며 그 모든 공은 신미 스님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 세종과 신미 스님의 인연을 같을 동자를 써서 표현하고 이 글을 쓴 자신은 불제자라고 밝히고 있다. 정진원 교수의 주장은 바로 이런 기록에서 세종이 신미 스님을 도반이나 진배 없는 사이로 생각하며 함께 일을 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세종과 신미 스님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금부터는
영화 나란말싸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역사 왜곡 그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신 평론가님, 이 역사 왜곡과 관련된 팩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쟁점을 한 6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신미 스님이 허구적인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미 스님이 두 번째는 한글 창제를 주도했는가, 과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글 보급에 불교가 기여했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편전 학사도 한글 창제에 반대했는가? 영화 속에서 보면 지편전 학사가 이렇게 한글 창제 반대하는 그런 임금을 독대하는 정인지 같은 경우죠. 네, 그래서 천할리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출말리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학자들도 한글 창제에 반대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쟁점이 좀 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종이 불교를 비호하는 것이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 국가고 앞장서서 불교를 정리를 간단하게 통폐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불교를 비호했다니 하고 이런 의문을 또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해례본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혜신 선생님께서 영화 나란말싸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역사 왜곡 그 논쟁 6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문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팩트 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삼국유사 다르고 삼국사기 다르고 역사적 기록도 삼국유사는 요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육아의 입장에서 쓴 역사서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그렇고 삼국유사는 스님 이련 스님께서 불가적 입장에서 그 삼국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입장을 갖고 기록을 하느냐, 해석을 하느냐가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적 관점, 삼국사기적 관점, 양쪽을 다 조선 왕조적, 실록적 관점, 영화의 관점들이 다 그 팩트 체크가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팩트 체크는 어쩌면 가설을 설정한다든지 상상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방해 요소가 되는 억압이고 또 그 자체로 강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미 스님이 과연 실존 인물인가 허구 인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원기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존 인물입니다. 1403년에 태어나서 1480년까지 사신 세수 78세, 범납 64세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김훈이라는 분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 김종경의 아들이시고 또 그 부인은 그 당시에 또 유명한 학자였었던 이행이라는 그러한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아들 김수원, 수경, 수온, 수화 이래 네 아들을 둔 분이 김훈이시고 그렇다면은 어느 탁월한 재능을 가져서 몽골어라든지 범어라든지 또는 티베트 등에 능숙해서 세종의 한글 창제에 그야말로 큰 일조를 했던 분이시고 특히 그 당시에 세조에게서는 신비대사와 학조 학렬 등으로 해서 삼사로 추앙받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세조가 창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상원사에
그 정멸봉이 좀 해소된 걸 보고 중창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의 그 죽게 주창했던 분이 신미대사이고 그 덕분에 상원사 중창 권선문을 한글로 처음 쓴 그런 이래에 귀하신 분이 신미대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미대사는 틀림없는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 100여 차례 실록으로 39번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실록의 기사는 신미 스님이 세종께서 하사한 백마를 타고 광화문을 통해서 왕궁을 출입했다. 그걸 본 유신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항의했던 기사가 실록에 나왔다. 그렇죠. 하여튼 뭐 요성으로 또는 뭐 감성으로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던 신미 스님이 허구적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영화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 결국은 가짜 뉴스라는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허구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미 스님이 원민정음의 창제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기본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미 스님이 실존 인물이냐 허구적인 인물이냐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미 스님께서 한글 창제를 주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이 영화의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감독님 입장. 제가 한번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한 나라의 최상의 리더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 일거리를 갖고 다니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은 그 이전에 농사직설, 또 다양한 음악 정리, 또 천문학 정리, 또 뭐 약간 전 분야에 거쳐서 마치 중국의 황제 정도가 할 만한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뛰어난 학자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을 등용해서 하셨습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고, 근데 훈민정음만은 세종이 혼자 하셨다. 이런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도 1조 제작이라고 나왔어요. 실록에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었다. 이거는 그렇죠. 하늘이 내린 이런 약간 신화적인 느낌의 어떤 각색 같은 것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를 주도했다? 내가 영화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한글 창제는 엄연히 세종대왕께서 창제하는 걸로 저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영화에 비유해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한번 일의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훈민정음은 세종 기획, 세종 제작, 세종 투자, 세종 배급, 세종 마케팅, 사실 전 분야를 세종이 리드했어요. 심지어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세종이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영화 속으로. 쉽고 간단해야 된다.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원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리고 인간의 구강 구조를 활용해서 문자를 디자인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영화 자체 세종이 발견해내고 전개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미 스님이 그럼 뭐를 했나? 신미 스님은 영화로 보면은 제1스텝 감독 역할을 한 거예요. 현장 감독 역할을. 저는 그렇게 그렸습니다. 둘 다 중요한 역할이에요. 한 편의 영화가 나오는데 감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제작자나 투자 배급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캐스트한테 동원한 어떤 등장 인물한테 주는 어떤 영화적 어떤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 영화의 신미 스님께서 주도한 것처럼 그려졌다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네.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아무런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보는 관객들은 신미스님이 좀 이렇게 캐릭터가 좀 강하고 거기서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산스크리터 같은 것들을 뭐 바스파 문자, 산스크리터를 이렇게 막힘없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도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좀 오해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세 번째 논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의 보급에 우리 불교계가 과연 기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영화에서는 정진원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불교에 기여를 했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문 54자 곱하기 2하면 108자 아닙니까? 그 언해문에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그거는 108자로 나온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월인석보 1권이 총 108장으로 끝납니다. 뭐 이런 그 뭐라고 할까 1, 2권이 합해져 있는데 187장인데 1권을 108장으로 만들어서 2권은 79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그 108의 의미를 강조했다든지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훈민정음 창제 자체를 불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서울대 김강혜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탁견이고 일리가 있는 그러한 그 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백성들이 편하게 쓰게 할 따름이니라라고 했고 석보상절 서문 백성들이 이 글자를 알아서 불교에 귀의하기를 바라노라. 불교에 귀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석보상절이라든지 그 월인청강이라든지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들여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게 하고 만들게 하고 행복을 추구하자고 이 글자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뭐 불교의 도리가 아니라 유교의 도리여도 괜찮고 뭐 도가의 도리여도 괜찮은데 저는 그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불교가 국교였던 시절의 그 인프라나 데이터베이스를 본다면 가장 쉽게 우리가 오늘부터 대한민국이고 어저께까지가 일제강점기였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제강점기가 됐다고 해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아니듯이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고려시대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불교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 편한 옷처럼 그 입기 좋은 그런 그 형식이었기 때문에 불교가 지대한 그 문자 보급에 기여를 했다. 이제 그러면 네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세종께서 굉장히 은밀하게 사실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문자를 이제 창제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학자들이 왜 이렇게 힘든 문자를 창제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종께서 너희들이 문자를 아느냐? 너희들이 그럴 실력이 되느냐? 이렇게 단박에 이렇게 무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보면 집현전 학사들은 주도 세력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세종께서 만드시는 이 문자 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백원기 교수님께서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뭐 1443년 12월 30일에 한글 창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연말이거든요. 연말이 되면은 새해 준비해가지고 뭐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느닷없이 이걸 발표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참 소외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싹 빼버리고 말이 비밀리 진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독을 걸 필요가 있다고 뭐 채말이라든지 정의지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죠. 반발하다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달 동안 나름대로 점검을 싹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5가지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게 말이지 표문자 만드는 거 이거 지금 한자 잘 써왔는데 왜 만드느냐. 이거 막 중국에 대한 4대 정신을 쇠퇴시키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의도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이두를 써왔는데 이두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뭘 이렇게 또 다시 만들어내느냐. 그런 그 반박. 또는 말이지, 성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국가의 정책 강령으로 삼고 있는데 이 표문자 하면은 성리학을 결례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 해가 반대의 논의를 폈던 거죠. 이에 대해 세종은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대로 니들이 뭘 알아? 사성 칠성을 아느냐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또 이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들을 편하게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니들이 뭘 나서느냐 이 동등해가지고 채말이라든지 이렇게 야단을 쳤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한때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의 공동 창작품이었다고 믿었던 걸까? 세종의 한글 창제가 독단적인 행동이었음을 비난하는 상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집현전 학자들이었는데 말이다. 사실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했다고 오해하기 쉬운 기록이 없는 건 아니다. 1525년 중종 20년에 간행된 성현의 용제 총화를 보면 세종이 신숙주, 성삼문에게 명해 언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정작 신숙주는 자신의 문집인 보한제 집에서 한글 28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한때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신숙주가 요동에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당시 요동에는 중국의 언어학자 황찬이 유배와 있었는데 성삼문 등과 함께 방문했다는 기록 때문이었다. 훈민정음 창제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숙주가 최초로 요동에 간 것은 훈민정음을 만든 지 1년 후의 일이었다. 신숙주는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이렇게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관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한글 서적을 만드는 일에 관여했다는 기록뿐. 결국 세종 25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28자는 집현전 학자들의 공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제는 5번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사실은 조선왕조의 성군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모든 재능과 또 아주 특별한 어떤 업적들을 이렇게 이룬 분이신데요. 그런 억불숭유의 나라의 어떤 임금이 불교를 비호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면서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제 그런 담론들이 횡행했었죠. 여기에 대한 좀 확인을 우리 정진원 교수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호했습니다. 아주 그냥 안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네요. 아니, 1418년에 세종이 즉위하시는데 그 즉위 원년에
그 경복궁에 내불당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불교의 오교구산, 구산 선문으로 유명한 그것들을 혁파를 해서 선종, 교종 그 두 종만 남기고 다 그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선교 양종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유교 입국의 어떤 기틀을 세우는 역할에서 불교를 그 재정비하는 축소화하는 역할도 물론 자기의 역할이라서 해야 하지만 내가 아까 고려 시대였다가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고려 사람이 갑자기 조선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는 불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그 정사로서 다스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차츰차츰 두 아들이 죽고 또 소원 왕후가 죽고 말년으로 가면서 어떤 그 생로병사와 그 인생의 무상함과 왕으로서 32년 동안 그 일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호불군주가 되어가는 것들이 조선왕조실록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다, 나는 호불군주다라고 자기가 자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 45년도에 한문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훈민정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고 반포를 하고 제일 처음 조선 최초의 참불가를 세종 어제 월인청강지국이거든요. 세종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불교를 비호한 군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저거 덧붙이고 싶은데요. 약간 이제 정 교수님 말씀에 우리가 세종 치세라는 것은 고려 불교가 국거했던 고려에서 불과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갑자기 불교의 나라에서 유교의 나라로 바뀌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상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교 이데올로기로 학습하고 무장된 그 선비면서 관료들조차도 집안에서 애경사나 일상적인 의식을 다 불교식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를 전공한 사학자분들은 조선이 유교의 나라가 된 것은 아마 이제 세계 이양 16세기 초 정도 제사를 사대부 계층이라든지 사대부 계층 밑에 있는 양민 계층도 이제 지내게 될 정도면은 이 주자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은 몰래 가서 벼슬 높여달라고, 공도 드리고 점도 치는 인간들이 뭐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주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여전히 불교식으로 살고 있고 불교의 의례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군주 입장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국시나 정체가 유교식으로 해서 형성됐다 하더라도 임금 입장에서는 유불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즉위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왕권이 제대로 섰을 때는 양쪽을 다 보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6번째 팩트체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나란 말씀이 둔기가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하면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임금께서 왕자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모두 몇 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09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단칼에 한 자 줄여라 해서 바로 이제 그 안평대군인가요? 누군가가 안평대군. 세 글자인 부사를 두 글자로 이렇게 줄이는 대목이 제가 기억에 선명한데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해례본과 언해본의 차이가 좀 혼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적을 하신 분들은 사실 그 언해본과 해례본
해례본이 언해본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정하는데 다만 사극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은 굉장히 정밀한 연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차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54자에서 108자로 가는 것은 한자일 때 해례본에 한자로 쓴 서문이 54자 그리고 언해본에 몇 년 후에 만든 언해본에 쓰이는 한글 우리말이 108자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게 54자로 한자로 서문을 조정한 것이나 108자의 언문으로 그것을 번역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의도된 정확한 기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우연히 54자가 우연히 2배인 108자로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됐다. 이런 것은 옛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철저한 편집과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법수, 수치를 이용한 것이지 그 조선시대 출판은 목판 한 장에다가 해가지고 백지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3장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걸 접어서 이제 재책을 하면은 66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지까지. 이 33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 교수님 아시다시피 이 도리천에 있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인간이 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수미상 정상에 있다라는 도리천의 중간에 제석천이 있고 사방에 8개 궁전이 있어서 48에 32, 33. 도리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의 33이라는 단어의 음차라는 그런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법수고 또 훈민정음의 28자 이제 영화 속에서는 훈민정음의 자모를 왜 28자로 했냐 30자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 28이라는 숫자는 이제 영화 속에서는 천문도에서 28개의 별자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하늘 숫자를 따지면 욕계가 6개, 색계가 18개, 무색계가 4개, 비상, 비비상천까지 해서 이게 28개입니다. 그러니까 28자의 알파벳을 가지고 33장의 종이에다 찍어냈다는 것은 그 안에는 굉장히 불심이 가득한 하나의 편집행위고 제책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자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글자를 활용해서 어떤 많은 번뇌와 고통을 극복하고 그런 도리천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 위대한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하자는 세종대왕 임금으로서 그자가 유자든 불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리더로서 백성들을 위한 애민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제책 행위 안에서도 담겨 있다. 그리고 108자라는 것도 사실 영화적 기법으로 보면 109자에서 108자라는 건 좀 유치한 건데 그 의도적인 거다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거고 그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 아주 정밀한 연표를 만든 다음에 그 카드 노래 때 리셔플링 카드를 리셔플링 하듯이 어떤 하나의 좋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순서는 좀 가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 영화 속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천도제라든지 이런 거 순서가 잘 안 맞아요. 실제 기록하고. 그런 것들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큰 맥락을 전하기 위한 어떤 편의상 했던 것이고 그것을 왜곡이라고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왜곡입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날로 쓰매예요. 날마다 쓰매를 날로 쓰매로 고쳐라.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그거를 날마다를 날로로 고쳐라. 이건데 굉장히 저는 재밌죠?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장치라고 봤습니다. 영화적으로 약간 부끄러운 테크닉이에요. 감독님께서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아마도 이 영화는 대사가 사건이고, 네네. 예, 그리고 심리고,
그 액션 그 자체인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우리 뭐 출연진들뿐만 아니라 어제 영화를 보셨던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촌철살인의 이 대사의 위력을 잘 실감하셨을 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출연진들 몇 분 나와 계신데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명장면, 명대사를 꼽으라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지 김혜신 평론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죠. 정말 허투루 들어간 그런 대사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많이 알려진 대사이기도 한데요. 그 세종과 신미 스님이, 예, 세종대왕과 신미 스님이 서로 이제 한글 작업을 콜라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임금이 먼저 얘기를 할 때, 너는 이제 나는 공자를 내려놓고 올 테니, 그죠? 당신은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그랬더니 신미 스님이, 아니요. 예, 저는 부처를 타고 갈 테니, 임금님은 뭐예요? 당신은 공자를 타고 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화의 엔딩을 장식하는 그 복숭아. 네. 맞아요. 네, 그 복숭아 좀 약간 화두와도 같은 그런 복숭아의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으나 그 씨앗이 몇 개의 복숭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요지였는데 그런 내용이 저는 참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넌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아니요, 난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임금 노릇 30년에 겨우 책 한 권 남았네. 복숭아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그 씨 속에 복숭아가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업무는 다가올 세상을 위해 주상께서 새기신 8만 대장경입니다. 지금이야 공자를 담고 부처를 담지만 먼 훗날 또 다른 성인이 나신다면 그분의 말과 뜻도 담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영화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8만 대장경 이렇게 촬영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의 유산인데 아무리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허가를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미 스님께서 거기서 좌선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맞아요. 이제 정말 그것은 인상에 남았어요. 네. 조건부로 촬영 허가를 얻었어요. 단 카메라가 3명만 들어간다. 그 안에 감독도 못 들어가요. 배우, 촬영 감독, 조명도 하지 마라. 자연광으로만 하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준비한 시간, 촬영한 시간, 2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카메라나 사람이 조금만 겹쳐서 상처가 나든 말든, 흠이 나든 말든, 미세한 것이 나든 말든 무조건 10억 원의 배상이 들어가, 배상 청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럼 제가 좀 무모한 걸 좋아합니다. 무난한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불공 드리고 이제 그 촬영을 했는데 그 안에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을 이제 혼자 준비할 때 들어가서 감독이니까 약간 특권이 있어요. 그 장경 판전 안에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봤어요. 눈 뜨고 눈 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거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서버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유물일 뿐만 아니라 현재고 미래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봐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감독님 모시고 귀한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했던 것들은 말씀
여쭙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죠. 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붓으로 먹을 찍어서 글씨 쓴 그 미술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혼민정음 자모도 있고 뭐 티베트 또 산스크리트 파스파 문자로 쓴 것을 다 하고 한글 창제 과정에서 다양한 표를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그 동국대 출신의 미술팀 여자분께서 파스파 문자, 산스크리트를 다 배워가면서 밤을 새서 그 서예가하고 같이 그걸 다 일일이 같이 그리면서 맨날 밤을 새서 그것을 붙여놓고 했는데 영화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영화의 미술의 핵심은 한지에 쓴 붓글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큰 덩어리의 어떤 구조물보다 공이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닌가. 영화는 사실 디테일이 중요해요. 사실 커다란 담론도 중요하지만 감독님은 굉장히 이제 메타 역사적인 네네. 그런 큰 것도 가지고 계시지만 큰 관점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러한 면도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근데 조철용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미술 작업에 대해서 승복의 색깔은 짙은 먹색이라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미술 감독 아니 의상 감독께서 황산벌 때부터 왕의 남자 그리고 뭐 사도 계속 같이 했던 사람이라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뭐 자세히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승복 색깔이 다 변해요. 미세하게. 관객분들은 그것을 포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미술 감독 입장은 그 상황에 따른 미세한 그 승복의 변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싶다. 이제 고증 문제가 나와서 예고인이 아니 그런 얘기가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영화의 각 스태프들의 그 실력이 세계적입니다. 어디 내놔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이술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고증의 차원에서 그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그 회항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갈 때 옆에 뜬 화면들은 그 성경과 관련된 세종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창제 과정에서도 염려하셨지만 이것이 살아남아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한글이 살아남은 과정에서 불교계의 공이 가장 지대하고 또 여성들의 공이 가장 지대하고 일부 기층 민중들의 공이 지대하다고 하지만 또 구한말에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계가 한글이 공용 문자화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글이 공용 문자화된 것은 놀랍게도 창제 이후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난 구한말에 19세기 말 대한제국이 되고 고종께서 포고령 제1호로 그 포고령 1호의 6항 중에 한글을 공용 문자로 한다라고 최초로 선포한 그냥 그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멸시당하고 무시했던 이런 어떤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종교에 관련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의 그 피땀 어린 그 공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성경 전서 번역이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다 올라갑니다. 네.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신 평론가님부터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신 조철용 감독님께 감사 올립니다. 예, 다음에 백원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세종대왕의 탁월한 리더십을 확인했고 또 아울러서 조철용 감독님의 아주 나라 말씀을 위한 원력보살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이러한 그 원력보살의 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이 영화를 조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영 교수님. 네. 나란말싸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훈민정음이라는 15세기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 K-팝을 선도하는 그런 영화, 대단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K-클래식에 기반을 둔 K-팝의 날개로서 이 나란말싸미가 반드시 재평가를 받고 또 시리즈로 1편, 2편, 3편 뭐 무슨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 이상 가는 그러한 영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과 영화는 씹는 맛이다. 근데 참 사전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영화 개봉하기 전에 사실 전달했어야 맞는데 안타깝게도 전미선 그 배우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홍보나 마케팅을 일체 포기한 바람에 관객들한테 전달됐으면 좋았을 사전 정보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좀 풍부한 식감, 씹더라도 저 깊은 맛을 느끼고 싶고 또 먹는 김도 그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1차적으로 있고 관객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아울러 잊혀질 영화를 이렇게 다시 조명해준 BTN의 사장님과 또 여러 스태프분들, 프로듀서님, 작가님들한테 그리고 이런 자리를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또 평론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독님 힘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네네. 오늘 출연해주신 네 분의 이야기 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에서 일본의 승려가 조선 땅의 사신으로 찾아와서 8만 대장경을 달라면서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릴 때 신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년, 100년이 걸려도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8만 대장경도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밥은 빌어먹어도 진리는 빌어먹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글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우는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대단하세요.